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지방선거로 어제 휴장이었고 다시 열린 목요일 시장. 오늘 시장은 숨을 고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좀 브로드컴이 시간 외의 거래에서 좀 떨어지는 흔들이 있었거든요. 부진한 실적 발표 이후에 그게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는 8,671선에서 하락 전환돼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오늘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는데 이 안을 들여다보면은 반도체 소부장 섹터 그래도 긍정적이거든요. 이유는 SK 하이닉스가 향후 5년간 2배 정도 캐파 증설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 이렇게 선순환 흐름이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봐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외국인의 매도는 5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가 400만 주 정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현재 2조 5천억 원 넘게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팔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환율은 1,526원에서 환율 급등에 따른 외국인 매도세 리스크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전반적인 흐름들 뒷심이 워낙 이제 엔비디아 CEO의 한국 방문 이후에 또 변동성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떤 이슈들이 나오는지 초점을 맞추면서 잘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브리핑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소식은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눌려도 오늘 주가 조정을 매수 기회로 확대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봐야 되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 코스피 12,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고 하면서 굉장히 뭐랄까 예전 대비해서 전망치를 쭉 상향시킨 흐름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단 한국 시장은 비중 확대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대비해서 한 37% 주가가 오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가파른 이익 성장률 이게 첫 번째 조건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이걸 보면은 올해 1월이었습니다. 기업 이익들, 우리나라는 이제 이익이 잘 나오는 것으로 지금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올해 1월에 48% 성장률 전망치를 예상을 했다면 이걸 대폭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277%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상향 조정화 흐름들이 굉장히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삼전 닉스를 제외해도 긍정적인데 이전에는 1월 같은 경우에 20%였다면 지금 57%로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올해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320%, 내년은 35%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 가파른 EPS 상향 조정에 힘입어서 이렇게 지수가 나왔다, 목표 주가가 지수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우리 경쟁력을 끌어주는 건 반도체가 아닐까 싶은데 연산 수요가 공급을 추월한다.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 같은 경우에 시장이 너무 그 지속 기간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더 길 텐데. 라는 얘기죠. 역시나 삼전닉스 잘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가격 결정권 우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역시나 한국 반도체는 PER 5배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 앞으로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 사이클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호평들이 있는데 여전히 장부가 같이 밑에 움직이고 있으니 저평가 매력이라고 언급이 됐는데요. 코스피 기업 60% 이상이 저평가 PBR 1배 미만의 장부가 같이 미만에 좀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저 PBR주 이제부터도 주목하셔야 되는데 재평가가 가능하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주 그리고 고배당, 자사주, 소각주 그리고 방산, 조선, 전력 섹터까지 두루두루 같이 재평가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굉장히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대비를 해봐도 하방 지지선은 7,820포인트가 될 것이니 여기 이제 목표 지수 12,000포인트라고 언급이 됐죠. 그래서 지금 조정 시 골드만삭스도 한국 시장을 바라보면서 비중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조정이 됐을 때 매수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섹터에 대해서 머니코드에서 담아봤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4분 됐거든요. 시황 상황 듣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양시장이 키 맞추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좋았던 코스피 대형주들,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좀 빠지고 있고요. 변동성 장세가 펼쳐집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약 2%대 상승 추세에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반도체 투톱이 쉬어가는 가운데 반도체 소부장단이 올라주면서 코스닥 지수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안에서 업종별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쉬어갑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이 되기도 했었는데 현재 시간 다시금 하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0.4%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함께 빠지면서 3%가량 밀립니다. 최근 들어 삼성전자가 오를 때 SK하이닉스는 조정받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의 낙폭이 조금 더 크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들은 일제히 올라주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장비주들이 좋습니다. 반도체 투톱의 공정 확대가 반도체 전공정 장비 쪽에 직접적인 수혜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분석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오늘 한미반도체는 오름폭 키우면서 무려 12% 가까이 급등 중입니다. 반도체가 쉬어가고 있지만 장비 관련된 종목들은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 오늘 시장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오늘 금리 인상에 대한 시사 가능성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 관련된 수혜주로 부각받는 금융단이 좋습니다. 삼성화재가 11% 가까이 올라주고 있고요.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도 각각 1% 가까이 올라주면서 오늘 금융주가 시장 대비해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업종은 장 초반 좋았는데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반기에 ESS 수주 모멘텀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장 초반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까지 일제히 올라줬었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LG엔솔 5% 가까이 밀리는 가운데 삼성 SDI도 1%가량 하락, 포스코 퓨처엠도 1%가량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180만 원 선을 다시 회복해주면서 이 주가의 상승부를 다시금 켜냈었는데요. 이 거래일 동안 주가 낙폭이 과도했다라는 메리츠증권의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 메모리 반도체 기판 관련된 사업 향상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고 목표가를 2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만 다시금 하락으로 삼성전기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약 3% 가까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함께 기판주로 주목받았던 LG이노텍도 오늘 8%가량 함께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젠슨왕 방한 기대감으로 굉장히 좋았던 종목들이죠. LG그룹주 그리고 현대차그룹주, 네이버까지 오늘은 좀 빠집니다. 오늘 젠슨왕 CEO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고 내일 성수동에서 주요 기업들과의 회동이 예정되어 있는데 일단 주가는 차익 실현 매물이 빠르게 나타나면서 네이버는 8%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LG전자도 15%가량 급락하고 있다는 점 확인됩니다. 오늘 피지컬 AI가 전반이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선주도 장 초반 좋았지만 조선주 안에서 삼성중공업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부유식 데이터 센터 MOU를 체결했다라는 모멘텀 안고 오늘 장 초반 8%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약 3% 가까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분위기도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은 대부분의 종목이 좋습니다. 지금 반도체 소부장이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있는 종목인데 오름폭 키우면서 20% 넘게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6.97% 가까이 오르면서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익 IPS도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지금 전공정 장비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튀어오르는 가운데 유진체크도 29%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지금 반도체 소부장이 일제히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코스닥 시장 그간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 방안을 논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주목을 조금 덜 받았던 반도체 소부장 그 안에서도 전공정 장비 관련된 수혜에 기대감이 붙으면서 장비주들의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 특징적인데요. 테스는 또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전공정 장비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후공정 장비주들까지 오늘 장비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상한가 도달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2차 전지주들도 장 초반 좋았는데 에코프로가 그래도 여전히 4% 가까이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차별화된 흐름이 나타나면서 오늘 알테오젠과 HLB, 펩트론과
ABL 바이오는 하락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그래도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4%가량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과 LNC 바이오도 각각 4%, 7% 넘게 올라주면서 제약바이오 안에서 차별화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피지컬 AI 전반이 쉬어가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빠집니다. 로보티즈가 16% 넘게 하락하는 가운데 SPG와 현대모비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으로 시장의 시선이 쏠렸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코스피는 1.54%가량 하락하면서 낙폭을 조금 회복했습니다. 장 초반 2% 넘게 밀리기도 했는데 계속해서 좀 변동성 장세를 가져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고요. 그래도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8,660선 위로 좀 올라왔습니다. 코스피 200도 1,385포인트까지 회복한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 가까이 오르면서 오름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 잠깐 오름폭을 내려놓나 싶었는데 다시금 코스닥 쪽에 시장이 집중하면서 특히 반도체 소부장에 집중하면서 오름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058포인트까지 고점 높이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 함께 체크해 보시죠. 최근 들어 외국인의 순매도가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2조 7천억가량의 순매도 나타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1,530원 선을 장중 터치하기도 했는데 고환율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과 기관은 순매수 유지하고 있고요. 개인은 2조 5천억가량, 기관은 1,000억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에는 기관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약 1,300억가량의 순매수 들어오고요. 외국인은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 2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개인도 오늘은 1,200억가량 코스닥 시장을 팔고 있네요. 지금까지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앞서서 골드만삭스가 코스피 12,000포인트 갈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됐고 국내 증권사에서도 10,000포인트 갈 수 있다고 하고 어쨌든 만 시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같은 날에 앞으로 우리는 투자의 자산을 나의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담아야 될까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굉장히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인사이트 있는 리포트가 뜬 거예요. 직접 쓴 애널리스트와 함께 연결을 해서 어떤 내용인지 그럼 이 안에서 국내 종목은 뭐가 있는지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증권의 이준호 선임연구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증권 이준호 선임연구원입니다. 네, 최근에 AI 시대라서 AI 투자에 굉장히 목말라 하고 계시고 이쪽으로 수익률이 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오늘 그 리포트에는 AI 시대에 그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사용처가 굉장히 늘 것이다라는 인사이트를 주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직접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발간했던 인덱스 내용은요. 말씀해 주신 대로 결국에 AI 에이전트가 경제 주체로서 활동을 했을 때 블록체인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사용처가 커질 수 있고 블록체인 자체가 에이전트의 경제 인프라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에 에이전트라고 저희가 말하는 주체 자체가 코드 기반으로 된 집합체다라고 보았을 때 그렇다면 이 에이전트가 진정으로 자립성을 가지고 또 주체성을 가지고 활동할 때 결제 레일, 그리고 결제 위에 올라간 화폐, 그리고 결제 대상도 코드 기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담론이 현재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코드 기반이 된 화폐, 그리고 레일은 무엇일까라고 하면 그게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내용인데요. 블록체인 자체가 과거에서부터 코드를 통해서 탈중앙화를 추구하고 결국에 완전히 확정되는 거래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잘 맞아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클 그리고 코인베이스를 포함해서 블록체인 기업들이 계속해서 에이전트의 OS라고 불리는 인프라를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블록체인이 레일이 되었을 때 그 위에 올라간 화폐가 무엇이냐, 즉 코드 기반으로 구성된 화폐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에이전트에서 저희가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에이전트 자체가 거래를 하게 되었을 때 블록체인을 통한 거래가 늘어날 것이고 그럼 블록체인을 통한 거래가 늘어났을 때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해서 디지털 자산 자체의 거래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내용을 현재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발행량 그리고 유통량 자체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AI 자체가 코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돈이나 결제 시스템 역시 코드 기반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럼 디지털 자산 중에 비트코인이 핵심 자산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쓰여 있던데 사실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시죠. 과연 반등이 두드러지는 시기가 언제인지도 궁금하고 투자 전략 궁금한데 설명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서 제가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이 가장 확실한 투자 선택지다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배경에는 결국에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라고 구성되어 있는 것들 중에 거의 지금 최근에는 59% 정도가 비트코인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사실 국내 투자자들이 뭐 선호하는 리플이든지 이더리움 같은 제어도 있지만 결국 디지털 자산 시장이 우선적으로 블록체인 신뢰를 받아서 오르고 있을 때는 비트코인이 가장 큰 선택지가 될 수 있고 가장 큰 신뢰를 담보해서 상승하는 기축통화 역할을 할 수 있는 재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사실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단기 저점은 언제일까 혹은 시점은 언제일까로 예상을 해보면 물론 단기 저점 자체는 기술적으로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과거 반감기 사이클이라는 전통적인 사이클로 보았을 때는 7월, 8월 정도에서 단기 저점이 형성되고 그리고 10월에는 턴어라운드를 하는 그림이 과거 사이클에 빗대어 봤을 땐 맞습니다. 근데 과거 사이클이라는 건 사실 과거의 움직임을 통해서 저희가 평가하는 것인데 그럼 하반기에 좀 달라지는 것들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 제가 인덱스에서 서술했던 것처럼 에이전트의 활성화가 달라질 것이고 또한 디지털 자산 자체가 토큰 위로 올라오고 실물 경제가 토큰 위로 올라오는 RWA라는 개념이 또 하반기에는 강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최근에 비트코인을 단순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매입해야 된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들이랑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반감기 사이클이 맞물려서 하반기 특히 8월부터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비중이 59%나 되는군요. 그리고 단기 저점은 8월 정도 돼서 턴 어라운드 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주목,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부각이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와 관련된 건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과연 국내 투자처는 어떻게 바라보고 지금 진입을 해야 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 네. 국내에서는 사실 1분기 때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별도 규제가 만들어지려 하다가 현재는 좀 딜레이된 상황인데요. 그런데 결국에 이러한 딜레이된 움직임 자체도 미국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클래리티 액트라고 하는 명확한 법안이 실제 구성되고 난다면 더 이상 미루긴 사실 어렵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아마 8월, 9월쯤부터는 다시금 이러한 움직임들이 살아날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 시점이 공교롭게도 네이버의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주식을 교환하고 합병하는 과정이 9월 30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결국에 이것들이 맞물리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다시금 기대감은 살아날 것이다라고 현재는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면 현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결국에 어떻게 구성될지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뭐 에이전트 결제라든지 아니면 RWA에 대한 담론 요구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원화 스테이블코인조차 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현재 움직임을 봤을 때 사실 최근에 거래소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전통 금융사들이 두나무나 혹은 코인원의 지분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결국에 단기적으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컨소시엄을 형성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현재 네이버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두나무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금융사들, 예를 들어 하나금융지주가 있고요. 하나투자증권이 있고 최근에는 삼성증권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함께 형성하는 스테이블 컨소시엄이 우선 대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하는 방법으로는 사실은 제가 또 인터넷 게임 애널리스트로서 커버하고 있는 네이버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플레이어로는 사실 카카오 말씀해 주셨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미 카카오뱅크 페이를 통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들은 또 파트너가 누구일까라고 봤을 때 저는 서구법을 통해서 생각해 봤을 때는 아무래도 코인원이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봅니다. 이유는 국내에서는 사실 두나무, 뭐 빗썸, 코인원, 코빗 같은 거래소들이 있는데 코빗은 미래에셋 컨설팅이 올해 2월에 이미 인수한 바 있고요. 두나무는 네이버가 이제 인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국내에서는 코인원이 사실 가능성이 높다.
코인원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국투자증권이 20% 지분을 인수했고 글로벌 거래소인 OKX가 또 20% 지분을 인수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코인원 자체가 카카오뱅크를 이제 1대1 제휴은행으로 하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파트너십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 모두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네, 네이버 두나무 합병 가능성 그때 또 시세가 폭발을 했죠. 지금 좀 잠잠해도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페이와 뱅크에 대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AI 에이전틱 시대에 디지털 자산도 꼭 봐야 된다라는 오늘 아침 리포트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인사이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증권의 이준호 선임연구원을 직접 연결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투자의 시대 어떤 자산을 내 포트 안에 넣어야 될 건지 오늘 그런 부분으로 스토리텔링을 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디지털 자산 먼저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앞서서 골드만삭스에서 코스피 12,000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표 지수. 그런데 한국투자증권에서도 6월 시장은 어떻게 돼야 될지 다시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투자증권은 예상 밴드는 한 9,500포인트 까지 바라봤고요. 근데 약간 이제 리스크한 거는 오늘 시장도 이것 때문에 약간 주춤한 게 고금리 환경입니다. 그리고 중동 불확실성, 미국과 이란의 충돌 재점화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해결이 되더라도 원유가 정상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다시 금리를 치거든요. 그러면 결국 고금리세는 당분간 끝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6월 시장 역시 고금리 이런 부분이 좀 리스키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 오늘도 외국인이 팔자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며칠 빼고는 주구장창 팔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오늘 삼성전자도 한 400만 주 팔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한국 주식 어느 정도 먹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차익 실현 니즈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금을 빼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환율 오늘 1,228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이유는 스페이스X 이후에 조금 더 이 이슈는 살펴볼 건데 뭐 오픈 AI 같은 그 대여들의 IPO가 있다 보니까 자금을 그쪽으로 빼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사자로 좀 방어해주고 있는 그래서 개인 수급은 하단을 견조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세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떨어질 때 올라가게 하는 코스피 방어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든든한 핵집중은 역시 IT가 되겠습니다. IT 반도체 섹터의 비중이 워낙 높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AI에 대한 성장 기대가 붙는다면 또 한 번 IT가 튈 거고 결국 핵심 변수는 IT 섹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코스피 이익 전망을 추정치 상향 조정했는데요. 뭐 역시나 IT 반도체 기여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분기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나 4주 전 대비해서 높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한 9.4% 높여 잡았고요. SK하이닉스 4주 전 대비해서 3.2% 높여 잡았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반도체는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K증권에서 삼성물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 그러니까 지분 가치가 워낙 든든하다 보니까 삼성물산이 매력적이라는 게 골자였고요. 일단 보면은 삼성물산의 지분 가치는 현재 165조 정도 되겠습니다. 뜯어보면요. 삼성전자 있고, 삼성생명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있습니다.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 주가가 좋지 않았습니다만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이 각각이 삼성전자가 64.5%, 삼성생명이 11.3%,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 16.5% 되거든요. 그게 주가가 떨어져도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이 좀 잘 가다 보니까 삼성물산의 지분 가치가 올라가는 구조로 긍정적이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삼성물산의 순자산 가치가 75조 4천억 원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고 1분기 순차익분 같은 경우에도 9,200
9,727억 원. 이거는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그 대비해서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순차입금이 줄어들었다. 재무 구조가 안정화되고 있다. 이런 신호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체 사업도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이테크 잘 가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와 SMR 성장 잠재력도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관계사 배당 수익 60%에서 70% 정도 재배당될 것으로 보이는데 배당 주는 거 관계사들 보면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이 거의 90% 절대적으로 비중이 크더라고요. 이런 영향 때문에 DPS가 올라가고 그래서 삼성물산의 DPS 주당 배당금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25% 1년 사이 뛰면서 3,500원 정도 전망을 한다. 이런 수치도 이 리포트 안에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워낙 이제 주주 환원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데 정상적인 배당을 진행한 이후에 조금 더 잔여가 남아 있다면 추가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 또 한 번 펼칠 가능성이 이게 더 긍정적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삼성물산 지분가치 든든하다라는 부분에서도 모멘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삼성전자와 엮여 있습니다. 삼성생명하고도 엮여 있고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JP보건에서 삼성생명 언급을 했거든요. 오늘 좀 두 자릿수 낙폭은 좀 있습니다. 이럴 때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의 든든한 모멘텀을 또 갖고 가고 있다고 해서 앞서서 스토리텔링하고 좀 연결되잖아요. 꼽아봤고 JP모건에서 목표주가 대폭 올려잡았습니다. 기존에는 43만 원이었는데 58만 원을 올려잡았고 국내 증권사보다 훨씬 높여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가치 때문인데 이것 때문에 순자산,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 가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전망치를 올려잡을 수 있었고요. 올해부터 올해 7년, 8년 이렇게 해가지고 3개년 순이익 전망치 역시 5에서 6% 정도 상향 조정화 흐름들이 눈에 띕니다. 앞으로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해서 매입해서 소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이게 결과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으로 엮일 수 있잖아요. 이거 긍정적이라고 봤고 그리고 지방선거 끝났습니다. 지방선거 끝났고 이제 보험업법 개정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이런 부분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고 신용물 국채금리도 올랐거든요. 그 부분도 삼성생명에게는 좀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한다라는 점도 사실상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 3월 주주총회 있거든요. 그 전후로 해서 주주 환원율, 총 주주 환원율이거든요. 이게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을 JP모건에서는 좀 염두에 두더라고요. 그래서 DPS 같은 경우에는 올해 7,900원 정도 예상되는데 이게 내년 가고 그리고 2028년도입니다. 이게 11,400원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렇다면 배당 성향 50% 목표를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다라고 거론했습니다. JP모건이 삼성생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바라보시죠. 네, 하나증권에서 방산과 기계 섹터를 언급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방산, 대표적으로 이 리포트를 보니까 딱 이 문장이 생각나더라고요. 꺾이지 않는구나 이 느낌이었고 하반기에는 무기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리 국방 예산도 증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미국이 우리가 이제 유럽도 그리고 중동 리스크도 있는데 이게 완화가 되면 중국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다고 하거든요. 이 말인즉슨 아시아 태평양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의지 이제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그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안보 우산이 되어줬는데 이런 것을 좀 걷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안보국 같은 경우에는 자력 갱생해야 됩니다. 스스로 안보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기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 보시고요. 그래서 방산 같은 경우에는 합산 영업이익 성장률 요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훨씬 하반기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18.7이었는데 하반기 무려 56.1%로 이게 성장률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나증권에서는 언급했고 수주상고 100조 원 시대에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매수세가 더 유입될 가능성 룸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K방사는 고밸류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왜 고밸류냐면 그동안 올해와 내년에 영업이익 전망치가 쭉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함께 뛰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증권에서는 K방산 고밸류
인유 이거 정당화하다,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그 말인즉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와 내년 이익 성장률 가파른 뛰는 거 그런 게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주요 종목들 언급이 됐거든요. 이 얘기인즉슨 하반기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 그 데이터도 함께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62%, 하나 시스템이 486%,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가 137% 영업이익 추정치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결국 방사는 꺾이지 않아 이런 느낌을 주는 리포트였습니다. 보시고요. 또 하나증권이 기계도 설명했거든요. 다음 페이지에 기계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는 바닥을 탈출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을 기점으로 네 번째 회복 주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2000년도 보면은 세 번의 주기가 있었고 작년부터 글로벌 판매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회복 시점에 지집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판매가가 인상될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무기를 파는 사람이 그 무기를 사는 사람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라는 부분으로 기계를 만들어서 내는 그런 종목들이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북미 관세 리스크는 있지만 이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영업 이익률 성장률 보면 HD 현대건설기계 두산 밖에 있는데 25% 그리고 4.4% 상향 조정 이런 데이터까지 언급됐으니까 기계도 바닥 탈출에 대한 시그널이 있다라는 점 앞서서 방산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투자증권인데 LS 일렉트릭입니다. 일단 긍정적인 흐름들 나타나는 게 올해 북미 데이터 센터 수주입니다. 이게 50%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1년 전에 비해서. 그러면 1조 5천억 원 소과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워낙 우리나라는 갑 중에 갑인 게 주문을 하면은 납품 속도가 다른 경쟁 국가 기업에 비해서 30% 정도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장기 슬롯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여전히 수요에 대한 그런 실적 이런 부분이 같이 안정적으로 가는 그런 구조라고 했고요. 올해 영업이익은 1년 사이에 63% 늘면서 6,975억 원 정도. 2분기는 1년 사이 43%는 이익률을 기록할 것이고 25년부터 28년까지 영업이익률 보면은 연평균 성장률이 한 48% 정도가 되겠다. 긍정적인 수치들이 이 조정 시 매수 기회라는 전략을 뒷받침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 시대는 앞서서 디지털 자산도 괜찮은데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력 인프라 이쪽까지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봐야 할 그런 섹터가 아닐까라는 마음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LS 일렉트릭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이제 이번 주도 2거래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6월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데일리 파트너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파트너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시장? 일단 개장 초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매물을 던지면서 시장 내에서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로봇주나 이런 쪽에서 차익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형주들이 오늘은 아침 개장 초부터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주식을 파는 것은 미국에서 이제 큰 IPO 관련해서 큰 장이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번 언급됐지만 스페이스X나 오픈 AI 같은 이런 대형주들이 이제 IPO를 하면서 주식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그 주식 예탁금을 갖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도 한국에서 차익 실현한 돈들 그대로 빠져나오고 있고 이게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다 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관련 건데요. 비트코인이 지금 6만 5천 불대까지 하락했는데 여기에 약 7만 불대부터는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켰던 이 투자가들이 증거금을 더 내지 않으면 바로 청산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데는 전 세계에서 다 돈을 빨아들이고 있죠.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이 전체적으로 거래되는 것 자체가 선물 갖고 거래되는 게 80%가 넘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더더욱 이 돈을 빨아들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당분간 더 주식을 팔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없이 우리의 국내 기관 투자자 특히 국민연금이 얼마만큼 시장을 받치면서 사줄 수 있는지 이게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국민연금 그 운영위원회가 열렸을 때
이 한국 국내 비중을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나마 좀 안심이 되는 것이죠. 지금 시장에서 7월 달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하죠. 왜냐하면 신규 자금을 투자받지 못할 경우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돈을 자기 실력과 자기 기술과 자기 돈을 갖고 돈을 벌면서 자기 시장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뭐 조선주나 또 그리고 원전주 같이 이 우리나라가 미국에다가 3,500억 불을 투자해 주기로 했던 이 분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선주도 돈을 벌고 있고 원전주도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돈을 더 벌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이죠. 그래서 조선주나 원전주 같이 이런 종목들이 파란색을 튈 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실적 좋은 종목들을 담으셔야 되는데 앞에서 여러 번 설명했지만 뭐 SK하이닉스의 뭐 최태원 회장이 지금 생산량보다 두 배를 늘리겠다. 그러면 그만큼 반도체에 대한 증설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항상 메모리 반도체는 누가 더 싼 가격에 더 많은 물량을 생산해낼 수 있냐가 그 시장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투자에 대한 경쟁에서 SK하이닉스가 이제 발벗고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앞으로 한 1, 2년 동안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설비 투자에 대한 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지금 로봇주에서도 좀 대형주들은 빠지고 있지만 저가주들, 로봇 저가주들은 오히려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은 오르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시장 내에서 큰 흐름의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이 금리 다음 달에 있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항상 주의하시면서 내 종목에 내 포트폴리오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지금 당장 파란불을 켜더라도 담아야 하는 앞으로 돈을 벌 수 있고 앞으로 지금도 돈을 잘 벌고 있고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지금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종목을 좀 담으면 수익률이 나중에 또 좋을 수 있을까요? 네, 길게 보시면 지금 반도체 쪽들이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공급이 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AI 때문에 그런데요. 이 AI 때문에 또 수혜 보는 게 여러 번 얼마 전에 그 화제가 됐던 삼성전기입니다. 지금도 삼성전기 같은 경우 MLCC가 부족하면서 이게 말 그대로 돈을 싸들고 와서 현찰로 사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삼성전기는 앉은 자리에서 MLCC의 가격을 올리면서 하반기에는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이런 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을 던지면서 삼성전기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을 생각해 보신다면 삼성전기를 지금 파란불을 킬 때 담아야 될 그런 타이밍인 겁니다. 네, 삼성전기를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태훈 이데일리 오은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자, 6월 정략 비상해야 되잖아요. 수익률 이런 부분에서 어떤 포인트가 있을지 잠시 후 이어지는 코너에서 전격적으로 파헤쳐 드립니다. 잠시만요.
쉴 때가 기회일 수 있어서요. 오늘의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히나 또 ETF 시장 이쪽에서 인사이트를 잘 가지고 계신 분, 최창규 미래에셋 ETF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 시장 진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지방선거에서도 쉬지 못하고 일하신 본부장님이신데 일단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을 기반으로 한 레버리지 ETF 네. 요즘 분위기가 어떤지 오시면 바로 여쭤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말 뜨겁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핫한 종목은 역시 뭐니 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고요.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일어났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개별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상장하고 나서 반도체 쪽에서 그러니까 여타 반도체 ETF 쪽에서 자금이 유출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 그 제외하고. 거꾸로 얘기한다면 결국은 시장의 관심은 어찌됐건 지금은 반도체, 특히 메모리 이쪽에 집중되어 있고요. 메모리 쪽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상장하니까 기존에 갖고 있었던 반도체 레버리지라든지 반도체 소부장을 버리고 이쪽으로 갈아타는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봤을 때에는 역시 시장의 관심은 뭐니 해도 이 두 종목에 쏠려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익률이 압도적입니다. 제가 아침에 부랴부랴 좀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수익률이 어떤지 좀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갖고 왔는데요. 네네.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요? 네. 타이거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5월 27일 날 상장해서 6월 2일까지 무려 수익률이 42%입니다. 벌써요? 네. 그리고 에이스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도 42.5%. 약간 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 제외하고요. 40% 이상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고요.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29%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장의 참여자들은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네요. 현실적인 이유가 될 수밖에 없고요. 수급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거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1조 5,900억 원 개인 순매수가 유입이 됐고요. 와. 그리고 코덱스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1조 3천억 원 정도의 순매수가 집중이 됐습니다. 결국은 지금 시장의 수급은 반도체 중에서도 이런 레버리지 상품 쪽으로 수급이 네. 쏠렸기 때문에 다른 반도체 소부장 또는 다른 반도체 밸류체인 쪽에서는 자금이 좀 빠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스타에게만 좀 몰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또 양극화되면서 수급 쏠림 현상이 삼성 그리고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좀 쏠리고 있다는 점 분위기를 좀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최근 AI 핵심 부품 중에 삼성전기 굉장히 뜨겁습니다. 요 3거래 정도는 조정받으니까 앞서도 오늘의 관심주의다 이렇게 좀 또 파트너님 좀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 어쨌든 삼성전기의 ETF 비중도 꽉 찼다라고 하고 네. 목표 주가도 뭐 300만 원짜리가 네네네. 나오기도 했고 현실성이 있는 데이터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삼성전자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을 얘기하면서 다른 반도체 ETF 쪽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반도체 ETF의 헤게머니는 딱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헤게머니는 하이닉스가 워낙 좋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이닉스 비중을 이론적으로 최대 한도치는 30%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종목 한 종목을 더 담는다면 하이닉스 노출도를 높일 수 있겠죠. 그 종목이 네. 뭐였을까요? 전기? SK 스퀘어. 스퀘어. 둘이 네. 짝꿍인. 네. SK 스퀘어를 늘리는 것이 반도체 ETF의 하나의 헤게머니로 작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ETF들 중에서 보시면 SK 스퀘어도 같이 담고 있는 그런 반도체 ETF가 눈에 띌 텐데요. 아무래도 SK 스퀘어가 SK 하이닉스를 뭐 지분법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둘의 움직임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헤게머니는 SK 스퀘어를 얼마나 더 담을 수 있을지 이게 첫 번째 헤게머니였고요. 두 번째 헤게머니는 역시 전기 노텍이에요. 전기 노텍. 어떻게 본다면 삼성전기나 LG 이노텍은 반도체 ETF는 아니거든요. 반도체 종목은 아닌데 AI 서버 시장이 점점 확장되다 보니까 이 서버에 들어가는 FCBGA 그리고 기판. 이 서버에 들어가는 MLCC 비중이 너무나 커지다 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반도체 밸류체인에 삼성전기, LG 이노텍도 좀 넣어주자 이런 움직임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소울 AI 반도체 탑2 플러스라든지 코덱스 AI 반도체, 여기서 중요한 것은 AI입니다. AI. 삼성 전기라든지 LG 이노텍은 AI 시장이 확장되면서 반도체 영역에 집어 들어간 종목이다 보니까 ETF 이름을 보시면 AI가 들어가 있는 ETF의 전기 노텍 비중이 높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코덱스 AI 반도체 탑2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전기 비중이 무려 39%입니다. 참고로 ETF는요. 한 종목 최대 담을 수 있는 한도는 30%입니다. 네, 그걸 넘었네요. 네, 넘었죠. 한참 넘었죠. 하나로 FNK 반도체도 한참 넘었고요. 에이스 코리아 AI 테크 액티브도 30%를 한참 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ETF는 정기 변경이 됐던 네. 수시 변경이 됐던 30%로 맞춰줘야 되고요. 근데 또 30%가 마지노선이니까 딱 30%로 맞춰 놓으면은 또 주가가 움직여 버리면 상승을 해버리면 또 30% 넘어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 회사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30% 미만으로 낮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이런 ETF 리밸런싱에 따른 수급적인 부담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근데 야, 그러면 삼성전기만 이런 이슈가 있어? 다른 종목은 이슈가 없어?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네. 30%를 넘어섰을 경우에는 30%로 다시 맞추게 되거든요. 그러면 삼성전기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가장 큰 차이는 체급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덩치가 워낙 크니까 저희 같은 ETF에서 좀 비중 줄인다고 해도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데 삼성전기는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 ETF에서 좀 비중을 줄이게 된다면 수급적으로 좀 부담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체급 차이에 따른 수급적인 부담까지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3거래일 연속 한 21% 정도 빠졌거든요. 그런 영향도 있는 건가요? 수시 변경이나 정기 변경의 날짜는 각 ETF마다 다르지만 지금이 몇 월이죠? 6월. 6월은 3, 6, 9, 12. 보통 분기 단위로 리밸런싱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는 날이군요. 네, 그래서 6월이기 때문에 아마 6월 두 번째 목요일 다음 날, 그러니까 6월 동시만기일 다음 날을 보통 리밸런싱 날짜로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기 주가 변동성이라든지 아마 6월 다음 주로 가면 삼성전기의 리밸런싱 관련된 움직임들이 좀 수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판 자체는 AI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냐. 뭐 차익 실현이나 비중 조절 이런 부분에서 언급이 된 건데.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뭐 삼성전기의 최근에 기관 매도를 비단 ETF 쪽 리밸런싱이다라고 단정 지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아직까지 ETF 리밸런싱은 안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염두에 둔 기간의 차익 실현성 매도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두 번째 목요일 그날이 동시만기일이거든요. 동시만기일 종가라든지 이때 ETF의 리밸런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관련된 내용은 그 ETF 홈페이지, 운영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내가 삼성전기 비중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ETF의 지수, 기초지수의 방법론을 보시면 정기 변경은 언제고요, 수시 변경은 언제 합니다라는 것이 적혀 있으니까 뭐 죄송스럽지만 그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ETF도 사실 알아야지 그 투자 승률이 높은 거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은 잘 챙기시는 게, 메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뭐 뭐니 해도 뭐라 그럴까요? 그 자금의 집중을 대형주 쪽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쪽도 대표해서. 그런데 이 말인즉슨 코스닥 시장은 너무 좀 추운 느낌이 있어요. 특히나 코스닥의 비중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그런 섹터를 좀 찾아보면 제약바이오나 2차 전지인데 그거에 대한 부담감도 함께 갖고 가고 있으니 좀 차별화되고 있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드디어 오늘 오늘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상당히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회사 코스닥 액티브 ETF가 지난주에 상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5월 22일 날 국민성장 펀드가 완판됐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분명히 정책적인 모멘텀, 타이밍적인 모멘텀 이런 것들이 코스닥 쪽으로 훈풍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첫
주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였지 않습니까? 네, 네. 아직도 코스피 대형주, 코스피 대형 반도체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여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수급이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그런데다가 삼성전기나 LG이노텍 이런 전기 부품 업체까지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아직까지 시선은 코스닥 대형 반도체 이런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젠스롱 와서 또 삼겹살 회동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이 시간에 거래긴 하지만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에서 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이런 걸 토대로 본다면 좀 브로드컴이 그동안에 뭐 에이직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브로드컴의 조종은 글쎄요,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약간은 덜 수밖에 없는 그런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코스닥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의 핵심 업종인 바이오, 2차 전지가 좀 부진했었는데요. 그리고 그런데다가 코스닥은 아무래도 성장주 비중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금리 상승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을 완전히 버릴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이유가 역시 IPO입니다. 드디어 홍콩에서 유니트리라는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탑티어 기업이 홍콩에서 상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IPO가 뭐 수급적으로 봤을 땐 부담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다시 로봇, 피지컬 AI 쪽으로 훈풍이 불어닥칠 수밖에 없으니까 코스닥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네, 본부장님이 IPO를 말씀해 주셔서 딱 드는 생각인데 네. 지금 외국인 매도는 너무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네. 현재도 보면은 4조 3천억 원 정도 코스피에서 빼고 있는데 네. 환율이요. 1,530원까지 지금 치고 올라가서 맞습니다. 지난 거래일 대비 11원 올랐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IPO 말씀해 주셔서 말인데 스페이스X IPO도 공모가 확정됐죠.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외국인 수급의 부담 이런 부분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지. 일단은 6월 12일 스페이스X IPO 전까지는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는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워낙 IPO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다가 스페이스X IPO 요거 하나 이유 때문에 전체를 다 설명드리긴 좀 어렵지만 제가 자산운용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 초미의 관심사가 스페이스X IPO 공모예요. 공모. 그래요? 네, 저희도 우주테크 ETF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공모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공모에 참여를 해야 될지, 참여한다면 얼마 비중으로 참여를 해야 될지, 그리고 나서 얼마 비중으로 편입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저희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도 굉장한 관심이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일개 자산운용사도 이 정도 관심인데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은 얼마나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겠습니까? 네네네. 그런데다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전히 주가가 강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쪽에서는 상당한 차익이 발생했고, 또 최근에 국민연금 얘기가 나왔지만 본의 아니게 EM 비중,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로 대응을 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뭐 스페이스X IPO라든지 이런 쪽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6월 12일 스페이스X IPO 전까지는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 현물 매도가 한국이 나빠서 때린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벤트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저도 지금 가장 마음이 아픈 게 환율이에요. 네. 1,530원 지금 딱 찍었어요. 네, 제가 방송 나가서 환율 네. 얘기하면 1,500원 환율은 뉴노말입니까? 그거요, 이런 30원. 네. 이런 얘기를 드리면 아니 이놈의 환율은 1,200원일 때도 뉴노말, 1,300원일 때도 뉴노말, 네. 1,400원일 때도 뉴노말, 뉴노말이 뉴말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건 환율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 원화가 약세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숨겨져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달러 자금이 결국은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보고서를 보니까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가 좀 잠잠하면서 이런 쪽에 또 환율, 원화 약세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환율도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1,500원, 1,530원대 환율은 글쎄요, 뭐 제가 뭐 환율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라고 단언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원화 약세 쪽으로 좀 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좀 외화 자산
원화 자산도 좋겠지만 외화 자산도 좀 갖고 있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는 당분간 우리가 안고 가야 됩니다. 그런 와중에 개인의 자금이 그나마 주가 하방을 네. 견디게 하는 요소다 이러니까. 사실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도 지수 10,000포인트 간다고 하는 이유, 거기에 우리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그 네. 초점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가 오늘도 하반기 전망을 계속 자료를 만들다 왔는데요. 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 기업이익 전망 점점도 높아지더라고요. 네, 지금은 네. 기업이익 EPS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PER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EPS 상승률이 PER 상승률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업 실적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PER은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어찌됐건 지금 믿을 수 있는 것은 펀더멘탈이고요. 펀더멘탈을 믿는다면, 실적 장세를 믿는다면 10,000포인트까지는 저는 가능할 거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벤트가 너무 많다. 네. 뭐 스페이스X IPO를 뿐만 아니라 뭐 국민연금, 뭐 자산 배분이라든지 이벤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에 현혹당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이면서 마감할까 합니다. 네. 웬일인지 막 골드만삭스가 코스피 12,000 간다라는 전망 내놓고 막 네. 이래가지고 네. 네,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정말 투자를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투자에 대해서 알아야지 우리가 승률을 높일 수 있으니까 그런 요소를 오늘 잘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ETF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련 전략도 여러분 꼼꼼하게 함께 주식하시면서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최창규 미래에서 ETF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 분석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가 서로 엇갈리게 움직이는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키 맞추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간 지지부진했던 코스닥 주가가 좀 올라주면서 대형주는 쉬어갈 때 코스닥 안에서 반도체 장비주가 올라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정부에서 코스닥 쪽으로 대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코스닥 쪽으로 시장이 조금 더 주목하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인데요.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1% 넘게 하락하면서 8,635포인트 지나갑니다.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그래도 8,6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낙폭을 조금 회복하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3%가량 상승하면서 오름폭 키워내고 있습니다. 1,058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 200은 약 2%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데 오늘 시총 대형주 단 안에서 전방위적인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특히 그간 젠슨홍황 방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LG그룹주의 낙폭이 크다라는 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연일 외국인의 순매도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3조 7천억가량의 순매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의 3조 2천억가량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뒷받침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은 3천억가량 소폭 순매수 중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외국인이 계속해서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약 100억가량 소폭 순매수 중이고요. 기관은 1,500억가량 순매수 중입니다. 개인은 1,500가량의 순매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530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개장 직후보다는 2원가량 내렸지만 여전히 1,530원 선 지나가면서 고환율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계속된 원달러 환율 고환율에는 어느 정도 개입을 할 것이다라는 구두 개입을 했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투자 뉴스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시장을 주도해온 반도체 투톱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반도체 장비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각각 43%, 또 81% 급등했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가 주춤하면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그간 소외됐던 반도체 소부장, 특히 전공정 장비주에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관련 ETF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솔 반도체 전공정은 23%, 하나로 반도체 핵심 공정 주도주는 18%가량 상승하면서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SK증권은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소부장 전반에 걸쳐 2026년과 27년 추정치 상향 조정이 나오고 있다면서 특히 전공정 장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다른 세부 업종 대비해서 선행하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는데요. 전공정 장비는 반도체 공정 확대 수혜를 가장 먼저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주가 함께 살펴보시죠. 원익 아이패스가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이를 유지하고 있고요. 12만 7,2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테스 주가도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전공정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상한가 도달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일종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3만 5,9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PSK 주가도 상한가 도달하면서 1만 7,3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비 관련된 업종들 전반적으로 강세 탄력 붙고 있다는 점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수혜를 입을 것이란 기대감 속에 장 초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삼성화재는 75만 7천 원 선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는데요.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2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지만요. 의원 2명은 기준금리를 2.75%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인 매파적인 동결로 풀이되는데요. 신영송 한은 총재 역시 물가, 성장, 환율, 부동산을 봤을 때 갈 길이 명확하다면서 기준금리를 앞으로 올림으로써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건데요. 이렇게 향후 금리 인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은 보험 업종에는 긍정적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보험업이 제도 변화에 따른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 향후 금리 인상 수혜가 기대되는 보험 그리고 금융 업종으로 오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화재 12% 가까이 오르면서 71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융업종 전반이 동반 상승세를 보이면서 한국금융지주는 3.93%가량 오른 25만 1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신한지주도 함께 올라줍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주가 열어보겠습니다. 2.18%가량 오른 9만 8,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주식, 채권, 외환시장 동향과 관련해서 과도한 쏠림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열린 관련 회의에서 5월 수출이 월간 기준으로 최대치를 쓰며 양호한 경기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주식시장 상승세와 함께 신용거래 융자가 지난해 말 27조 3천억 원에서 이달 1일 기준 38조 원까지 증가한 점에는 우려를 표했는데요. 또 국내 증시 급증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차익 실현과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환율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속에서 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필요할 시 즉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기록하며 OECD에선 한국 경제 성장 전망치를 2.6%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대형주가 쉬는 가운데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장 안에서도 반도체 소부장이 강합니다. 한미 반도체가 일종 고점 부근 지나갑니다. 15% 가까이 오르면서 31만 7,75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코리아 서키트 같은 종목들도 올라주면서 15% 가까운 급등, 12만 5,4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통주도 좋습니다. 경기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는 가운데 신세계 주가도 14.59%가량 급등한 65만 2천 원 선으로 반등에 성공했고요. 현대백화점 주가도 11% 넘게 오르면서 13만 5,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OECD에서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6%로 올려잡았고요. 아시아 시장 안에서 가장 큰 상승 모멘텀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골드만삭스에서도 코스피 전망치를 12,000으로 높여 잡으면서 한국 경제 펀더멘탈에 대한 그리고 실적 모멘텀에 대한 강한 긍정적인 전망은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 오늘 대형주가 조금 쉬어가는데요. 향후 장에 대한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실적을 발표했으나 인공지능 반도체 매출 전망이 기대치를 밑돌며 시간 후의 거래에서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5거래일 동안 시가총액이 2,700억 달러나 폭증했던 만큼 시장의 실망감은 더 컸다. 회계연도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48% 증가한 222억 달러를 기록했고 순이익도 88% 폭증했다. AI 반도체 매출 역시 108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나며 선전했다. 하지만 3분기 AI 매출 전망치로 제시된 160억 달러가 시장 예상치인 172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면서 매물이 쏟아졌다. 빅테크 기업들과의 장기 공급 계약은 확대되고 있으나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속도가 문제였다. 대규모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단기 실적 성장 속도는 투자자들의 기대보다 완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기 1% 초고수 혜택 시간입니다. 오늘 고수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보이고 있을까요?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1순위에 삼성전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하락 전환이 됐는데 상승 모멘텀은 여전합니다. HBM5 샘플을 공개한 만큼 이 기대감에 매수세 붙고 있고요. 한편 그동안 젠슨왕 방한 모멘텀으로 올라주던 종목들 오늘 대부분 하락 전환됐습니다. 현대차도 빠지고 있고요. 오늘 LG그룹주의 낙폭이 상당합니다. 잠시 후에 관련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오늘 프리마켓에서부터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미국 FLNG선 수주 소식이 들려왔는데 4조 원이 넘는 대형 계약에 대한 기대감에 고수들의 매수 장바구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매수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LG그룹주 관련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TV 신일섭 전문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늘 LG그룹주 좀 낙폭이 상당합니다. 그동안 상승이 과했던 걸까요? 방한 이후에 더 오를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올랐지만 지금 일본 증시에서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한 소프트뱅크 그룹이 10% 이상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금 소프트뱅크 그룹이 통신주이긴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 AI 관련 투자에 대해서 성공을 해서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오른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뱅크 그룹이 약간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AI 관련 주들이 급락을 하는 어떤 나침반 역할을 하죠. 급락이나 급등을 하는. 소프트뱅크 그룹이 저렇게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LG전자도 지금 백색가전에서 이미 피지컬 AI 쪽으로 붙었기 때문에 소프트뱅크 그룹의 영향력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소프트뱅크 그룹의 하락이 우리나라의 AI 관련주의 전반적인 어떤 오늘의 하락을 이끄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 증시랑 우리나라랑 비교하는 이유는 대만은 TSMC 혼자지만 일본은 소프트뱅크랑 지금 도요타자동차, 우리나라랑 엄청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랑 현대차가 전차 군단이 주력인 시가총액 상위 구조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AI 씬에 대한 어떤 우려로 인해서 뭐 추세가 훼손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LG라던가 현대차 그룹, 이 젠슨왕의 방안이 지금 이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일단은 첫날이기 때문에 공식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일부터 다시 조금 움직이기 위한 힘을 비축하는 것이 아닌가.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LG그룹도 그렇고 현대차그룹도 그렇고 아주 그냥 뭐 20, 30년을 통틀어서 가장 과열권인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굉장히 위험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윗꼬리를 길게 다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네, 대외적인 좀 영향을 받았고 지금 과열권이다라고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매수 상위 종목 전략까지 체크해봤고요. 잠시 후 이제 바로 매도 종목 상위 종목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도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일단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이 오랜만에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와 동진 세미캠 모두 오늘 두 자릿수 강세 붙어나가면서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지금 SK 네트워크스는 엔비디아 협력에 대한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장중의 변동성이 상당한 상황이고 삼성 SDI는 오늘 좀 장중에 하락 전환됐습니다. 고수들도 함께 내던지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미용기계 쪽도 분위기가 긍정적입니다. 원택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5% 넘게 상승하면서 고수들의 차익 실현 물량 나와지고 있네요. 이렇게 매도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반도체 소부장단 이야기 안 해볼 수 없겠죠. 관련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반도체 소부장단 오랜만에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순환매 장세 신호라고 좀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뭐 반도체 소부장도 엄청 세게 올랐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사실 신규 매수하기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리고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이 미국에서 다 날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ASML 홀딩스 노광 장비의 1등이죠. 이것도 지금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KLA는 계측 장비의 1등이죠. 이것도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증착 장비의 1등입니다. 이것도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레미서치 식각 장비의 1등. 지금 각 분야의 1등 장비 회사들이 모두 급등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일본 증시에서도 소프트뱅크 그룹은 하락은 하지만 어드밴테스트라는 이 장비 업체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KLA, ASML 홀딩스까지 지금 전부 다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에게 힘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우리나라에서 탑픽은 주성 엔지니어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과열권이 올라간 거는 2002년도에 상장하고 나서 이런 과열권은 처음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그렇게 되면 신규 매수는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이 보유하신 분들은 즐겁겠죠. 그다음에 원익 IPS는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테스, 유진테크 이렇게 4대 업체가 대부분 증착 장비, 전공정 관련 장비 업체인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랑 같은 이 업황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여기에서 가장 덜 오른 게 원익 IPS입니다. 자, 그래서 원익 IPS 같이 이렇게 과열권에서 살짝 빠져나오면서 10개월 선에 닿을 때 정확하게 이런 매수 자리가 있었죠. 주성 엔지니어링이 어떤 이 섹터의 가장 강력한 종목으로서 시장의 어떤 길을 열어준다면 원익 IPS, 테스, 유진테크는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익 IPS, 유진테크, 테스는 코스닥에 있기도 하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고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덜 오른 부분,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에 비해서 덜 오른 부분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이 조금 더 탄력 있게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맵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넘게 올랐습니다. 이 반도체와 AI에 대한 업종의 이 시선은 여전히 좋은 것 같지만 현재 우리 반도체 투톱들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신에 그 자리를 대체해서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단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지수를 이끌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언급까지 더해지면서 현재 3% 넘게 오르고 있고요. 코스피는 하락하면서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버블맵 통해서 살펴보면 기계 장비가 역시 4.5% 상승, 또 화학이 1.5% 오르고 있고요. 또 금융과 전기전자 2.4%, 각각 0.2% 하락 중에 있습니다. 또 IT 서비스 전거래일에 이어서 이번에도 5.8% 현재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이 중 이 기계 장비 업종 내로 살펴보면 원래 이 로보틱스 관련 종목들이 좀 시세가 강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이고 대신에 반도체 소부장단이 대체해서 좀 올라주고 있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과 HD 건설기계 현재 흐름 좋고요. 한동안 쉬어가던 이 한미 반도체가 대만 컴퓨텍스의 T10원더 소개 소식 받아가면서 현재 17% 넘게 크게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특징 섹터로 조선주 만나보겠습니다.
네, 6월에 캐나다 100조 원 규모의 잠수함 수주 프로젝트를 앞두고 막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또 기대감도 받아가고 있고 삼성중공업이 호재가 전해졌죠. FDC라고 해서 바다 위 데이터 센터로 불리는 FDC 시장에 공략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3차 협약이 체결됐고 이로써 삼성중공업이 건조 분야를 맡게 되는데요. 오늘 이 호재 받아가면서 오전부터 좀 조선주 전반적으로 좋은가 싶더니 아쉽게도 오늘은 삼성중공업 쪽으로 이 상승 모멘텀에 좀 힘이 쏠리는 모습입니다. 위원님, 이 캐나다 잠수함 수주 프로젝트 관련해서 사실 좀 이렇다 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오늘 드디어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물론 이렇게 협약 체결 소식도 있고 내년까지 수주가 충분하다 이런 모멘텀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 걱정이 되는 게 이 수주 결과가 독일 쪽으로 나오면 주가 하락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까지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조선주는 저번에 짚어드린 대로 2007년과 2011년에 이 역사적인 고점에 다가섰기 때문에 거기서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이격 조정을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의 자리를 찾아보기 좋은 지금 상황입니다. 안 그러면 아까 전에 LG그룹이나 현대차그룹처럼 고점에 물려서 마이너스 30%를 순식간에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조선주에서도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은 모든 종목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죠. 35,000원에 과열권에서 사셨으면은 순간적으로 지금 주당 마이너스 7,000원 손해를 보면서 마음이 아파하고 계시겠죠. 2007년과 2011년, 1, 2년 전 고점도 아니고요. 여러분 오래 묵힌 고점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고점에선 조심해야죠. 본전 심리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은 아까 FLNG 선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FLNG는 선이 아니고요. 해양 플랜트입니다. 조선 중에서 배 분야가 있고 플랜트라고 그냥 떠 있는 게 있는데 FLNG라고 플로팅해서 띄워놓는 거죠. LNG를 저장하고 하역하는 설비입니다. 그래서 원래 삼성중공업은 예전부터 해양 플랜트 쪽에 강점이 있던 회사예요. 그리고 지금 이 떠다니는 그 데이터 센터 있죠. 떠다니는 데이터 센터가 왜 좋냐면 전력을 냉각에 안 써도 되니까 해수를 이용해서 식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은 캐나다 군함 수주랑은 관련이 없는 모멘텀으로 따로 움직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모멘텀이 FLNG라던가 지금 떠다니는 데이터 센터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오늘 가장 강하게 움직이죠. 그다음에 캐나다 군함 수주에 관련된 건 하나오션이랑 H현대중공업 컨소시엄 이 두 개 업체죠. 그래서 이 두 개 업체가 지금 캐나다 군함 수주에 걸려 있는데 50대 50이라고 하지만 분위기는 좋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HD 한국조선해양도 여기서 2007년과 2011년에 고점에 막혀서 떨어졌잖아요. 제가 기다리라고 했죠. 지금 기다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과열권에서 벗어나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20개월 선에 근접하고 있죠. 이렇게 저가로 내려올 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나다 군함 수주를 내다보고 HD 한국조선해양과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이죠. 지금 이게 예전에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현대중공업의 예전 차트가 이거기 때문에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 그다음에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쪽에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버블 섹터로는 통신 보겠습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GTC 기조연설에서 SK텔레콤을 AI 파트너사로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엔트로픽이 비공개 상장을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이 불거지면서 SK텔레콤 전거래일에 굉장히 크게 올랐는데요. 또 우리 시간으로 어제부터는 미국의 FCC 대형 주파수 경매가 무려 4년 만에 시작이 됐습니다. 통신사가 이 새로운 주파수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또 추가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통신주들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는 건데요. 업종 이 증권사들의 좀 분석을 살펴보면은 신중론도 있고 좀 이번 계기로 업황이 개선될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위원님, 이 통신주들 과연 장기적인 전망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SK텔레콤 말고 우리 주목해볼 만한 통신주 한 가지 더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6월 2일 날 주파수 경매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으로 LG전자나 LG그룹이라던가 현대차그룹이 뜬 것도 피지컬 AI잖아요. 근데 피지컬 AI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청소기라던가 로봇이라던가 얘네가 이제 에이전틱 AI가 탑재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가 청소를 안 시켜도 얘가 알아서 청소할 때 되면 다 청소를 하고 청소 계획 스스로 짜서 청소 로봇이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 에이전틱 AI 시대가 오면은
새로운 주파수들이 필요하고 통신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통신주들이라든가 통신 서비스, 통신 관련 망 부품 업체들 이런 것들이 뜨는 건데 SK텔레콤이 지금 가장 유리하죠. 아까 삼성중공업도 여러 가지 호재가 겹쳐 있잖아요. 여기도 SK텔레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엔트로픽 지분 0.3%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엔트로픽 관련주이기도 하죠. 거기다가 지금 피지컬 AI 시대에서 통신 관련주로 또 뜨기 때문에 피지컬 AI 관련주로도 뜹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그냥 일반 통신 관련주이자 배당 관련주였던 부분에서 새로운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급등을 한 것이고 여기서 단지 또 마찬가지죠. 과열권에 접어들었을 때 샀으면 또 14만 원에서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4만 원 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럴 땐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아직 안 오른 거로 찾아본다면 에이징 랜드 같은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에이징 랜드는 사실 AD 테크놀로지라던가 가온칩스라던가 이런 지금 이 에이징 랜드까지 해가지고 이게 반도체 업황의 밸류 체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얘는 디자인 하우스라는 종목인데 이 업황인데 섹터인데 이 팹리스라는 공장이 없는 회사에서 설계도를 그려주면 이 파운드리 그러니까 TSMC라던가 DBI 같은 파운드리로 넘겨주기 전에 그 가운데서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설계도를 가공해주는 업체도 디자인 하우스라고 불리우는 업체인데 에이징랜드가 중요한 거는 TSMC 파트너이기도 하고 요즘에 미국 시장에서 핫뜨거운 ARM의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설계 자산을 빌려서 설계도를 가공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왜 통신칩이랑 관련돼 있냐? 통신칩 중에서도 6G라던가 아니면 피지컬 AI 관련해서 거기서 펼쳐지는 이 굉장히 초고속 통신, 그다음에 원활한 통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통신칩을 설계도를 가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래서 여기 편입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협력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2025년부터 2026년 지금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행보하고 있잖아요. 여기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행보를 했기 때문에 위로든 아래든 터질 텐데 위로 터질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인다. 그래서 아직 안 오른 소외주의자 오랫동안 행보했던 바닥 긁는 원형 바닥 이 턴어라운드 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이전틱 AI 시대가 오면은 자연스럽게 통신주로 좀 관심이 붙게 된다. 이런 부분도 짚어봤고요. 여러 가지 호재가 겹쳐 있는 종목, SK텔레콤이 있다면 또 현재 주목할 만한 에이징 랜드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통신주, 조선주 이외에 다음으로 좀 주목할 만한 꼬마법을 하나 꼽아주시죠. 네, 로봇입니다. 아까 뭐 현대차랑 LG그룹 얘기했지만 현대차랑 LG그룹은 로봇 섹터로 분류가 안 되어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현대차는 자동차고 LG전자는 가전 IT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로봇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 섹터 안에는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들어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는 둘 다 협동 로봇이라서 한 로봇의 팔로 우리가 치킨집이나 커피숍에서 등장해서 볼 수가 있는 거고 요즘에 뜨는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의 형상을 한 로봇은 아니죠. 인간의 일부분만 있는. 근데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부각이 되는 이유는 아까 전에 제가 말한 거예요. 엔비디아가 이 지금 뛰어난 칩도 있고 그 지금 저기도 있지만 소프트웨어도 있는데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실물이 없죠. 실물. 그 실물을 두산 로보틱스가 갖고 있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랑 함께 에이전틱 AI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틱 AI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시키면 굳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따로 안 만들어도 여러분들 그냥 그 있잖아요. 스타워즈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닮은 금색 로봇 있고 깡통 은색 로봇 있죠. 근데 그 깡통 은색 로봇은 사람 안 닮았잖아요. 근데 거기다 에이전틱 AI 소프트웨어 탑재하면 금색 로봇이랑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핵심 관련주이고 그 다음에 또 시구 예정되어 있잖아요. 8일 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조정을 받는 게 오히려 좋은 게 지금 조정을 받다가 두산 베어스 경기할 때 이 지금 젠슨왕 등장할 때 아마 두산그룹이 다시 언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피지컬 AI로 합류하기 직전에 별로 덜 오르기도 했고 미리 조정을 받는 이 일정상 두산 로보틱스가 로봇 섹터에서 조금 더 클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네, 최근에도 좀 주목을 받았던 두산 로보틱스 관련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AI 칩, 엔비디아는 실현할 수 있는 실물이 없는데 이 두산 로보틱스가 그걸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젠슨왕 CEO가 방한을 하게 되면서 좀 있을 만한 상승 모멘텀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일서 위원님과 함께 시장 진단해봤고요. 관련해서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가까이는 엔비디아 젠슨한 CEO가 한국을 방문한다라는 소식도 있고 이 반도체 성장 사이클은 언제까지 이어질까라는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고 오늘 장 후반에 어떤 힘으로 좀 버텨가는지 반도체 전반적인 분석 필요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를 모셨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반도체 산업 전망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거의 뭐 한 달 만에 오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됐나요, 벌써? 네, 굉장히 궁금한 게 오후 프로그램에 근데 온 적 있어요. 여기에요. 오전 저희 맞겠나우 2부에 좀 자주 좀 출연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궁금한 게 사실 그동안 너무 많았습니다. 일단 최근 이슈만 보면은 엔비디아가 굉장히 특이한 거 발표했더라고. AI 노트북.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다 줄지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네. 생각했던 것보다 좀 너무 늦었어요. 12월인가 1월에 원래 네네네. 진순왕이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AI 노트북 출시하겠다고 해놓고 예, 그래서 예. GTC 3월 달 거에 뭔가 이제 시제품이나 뭔가 출시가 될 실물을 보여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네. 그냥 지나가서 GTC를 하면서 오히려 주가가 크게 빠졌었죠. 기대한 만큼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예. 그랬다 이제 뒤늦게 5월 GTC 그다음에 연이어 있는 컴퓨텍스에서 AI 노트북 진출을 공식화했고 결국에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두 개의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기존의 노트북 메이커들이 있죠. 애플도 있고 뭐 레노바도 있고 삼성도 있고 그곳에 이제 프로세서만 이제 B2B 비즈니스로 이제 팔게 되는 그런 모델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아마 엔비디아 생각은 그걸 넘어서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협업을 통해서 자체 브랜드를 론칭하겠다는 생각까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둘 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아, 엔비디아가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 일단 첫 번째 B2B 모델을 봤을 때는 네. 과연 기존의 노트북 메이커들이 호환성이 충분히 검증돼 있고 유저들의 만족도가 딱 떨어지지 않는데 네네. 굳이 신생 업체인 엔비디아의 프로세서를 로 교체를 할까라는 것이 이제 퀘션인 거고요. 예. 그다음에 과연 가격 경쟁력이 있을까? 엔비디아 제품들은 CPU든 GPU든 다 비싸거든요. 그래서 과연 노트북 같이 마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는 컨슈머 쪽에서 비싸다면은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네. 기술적으로 보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본인들의 장점을 포기하는 걸 수 있어요. 기존에 엔비디아 비싸게 팔렸던 이유는 게이밍 노트북 같은 고성능에서 CPU와 메인보드가 있고 엔비디아는 지포스 인증이라고 해서 별도의 독립된 그래픽 카드를 함으로써 성능을 높이는 전략. 네네네. 그래서 비싸도 샀었는데 이걸 다시 통합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CPU, GPU와 보드를 한 보드 안에 통합하겠다는 얘기는 기존에 본인이 갖고 있었던 장점의 상당 부분을 다시 포기하고 원보드로 가겠다는 얘기인 거라서 네. 그 부분에서 저는 퀘션이 약간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직접 자체 브랜드, 독자 브랜드를 출시하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모험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에 납품을 하는 것과 노트북 업체한테 칩만 납품하는 건 B2B 거래잖아요. 네. 근데 직접 노트북을 만들겠다는 B2C 영역으로 넘어가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컴퓨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가전 영역이 되는 거예요. 컨슈머 영역으로 돌아갔을 때 일단은 고객들은 브랜드 충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던 제품에서 업그레이드된 걸 사면 샀지 신생 업체 브랜드 거로 갑자기 갈아타는 게 쉽지 않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호환성도 문제가 있죠. 보통 노트북 하면은 이어버드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터치펜 이런 것들이 호환성이 중요한데 네네. 이걸 본인들이 세트로 같이 만들어서 출시하지 않는 한 세트로 하더라도 휴대폰은 사업이 없잖아요. 휴대폰하고 연계성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네. 태블릿 PC나 노트북 같은 경우인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하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AS망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사실은 네. 중국이나 대만 노트북들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데 한국에서 안 팔린 이유가 AS가 불편해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삼성, LG만큼 접근성이 좀 안 좋아야 되거든요. 되는데, 예.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과연 그 부분을 글로벌리 어떻게 커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독자 브랜드 노트북은 그나마 칩만 파는 거는 어느 정도 가격만 맞춰주면은 픽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독자적인 노트북은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어려운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박사님께서는 수요가 많겠느냐. 왜냐하면 이런 노트북 같은 경우에 개인들이 사용하는데 락인 효과라는 게 있어서 맞습니다. 쓰던 거 쓰고 말씀해주신 AS 이런 문제도 있고 게다가 가격 경쟁력, 자체 모델을 다르게 변경하면서까지 이게 먹히겠냐 이런 얘기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데이터 네. 센터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 느는데 AI 데이터 새로운 센터. 플레이어가 하나가 들어와도 희석이 네, 돼요. 예. 노트북은 감소하는 시장이에요. 아, 감소하는 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 들어오면 이건 치킨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본인도 힘들어지고 기존 메이커들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서 이 험난한 세파를 과연 엔비디아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서는 AI 데이터 센터나 하지 왜 내 시장에 들어와서 맞습니다. 출혈 경쟁을 왜 시키느냐. 나의 영역까지 네가 침범을 하느냐. 네, 약간 그렇게 느끼는 그리고 것 사실은 같아요. 본인들이 네. 질 거라는 생각 별로 안 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말상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워낙 그 락인 효과 이미 쓰던 고객들은 충성 고객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신제품 굳이 옮길 만약에 엄청난 뭐 탁월한 경쟁력 기술이 있다면 옮길 그래서 아마도 그런 네. 약점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네. 소프트웨어랑 같이 협업을 통해서 만드는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옛날에 윈도우 PC를 출시했다 망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소프트웨어 잘 만들어도 새로운 노트북을 만드는 건 다른 영역이라는 건데 네. 거기에 CPU, 엔비디아 거 들어간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죠. 네. 그런 박사님, 인텔과 뭐 AMD 독점 구조가 흔들릴까요? 요 생각은 안 해도 되나요? 이거는 사실은 네. 아무래도 영향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뭐 B2C로 가든 B2B로 가든 어쨌든 제품이 나올 거고 판매가 될 거잖아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노트북 시장은 이미 판매가 줄어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누군가 재산 플레이가 어마어마한 시장점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일부 시장을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존 플레이어들은 당연히 판매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 신경 쓰이다 보면 결국에는 계속 가격 경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진이 줄어드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어쨌든 뭐 큰 효과는 발휘하지 않을 건데 경쟁 업체들에게서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요소이다. 매기 효과는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겠네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성패가 삼전익사에도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LPDDR이라고 해서 저전력 반도체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노트북에는 이제 CPU 프로세서 영역은 본인이 직접 만든다고 하지만 네네네네. DRAM이 들어가야 될 거고 네. 그다음에 SSD를 요즘 다 집어넣으니까 낸드도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근데 DRAM과 낸드를 생산하는 업체는 어차피 정해진 업체들 중에서 사서 쓰는 밖에 없어요. 직접 설계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렇게 봤을 때 기존의 엔비디아에 보면은 데이터 센터도 있지만 그 게이밍 PC에 들어가는 RTX의 공급 업체들이 있잖아요. 삼성전자 마이크론하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 세 기업인데 결국엔 그 세 기업들이 주로 납품하게 될 텐데 문제는 누가 더 비중을 더 많이 가져갈 거냐는 부분은 사실은 현재로서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데이터 센터가 아직 거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력 소모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부피도 중요하기 때문에 LPDDR 쪽으로 가게 될 텐데 현재 LPDDR 경쟁력의 기술적으로 누가 가장 뛰어나냐 좀 애매합니다. 3, 4가 비슷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래요. 그렇게 보면 이제 가격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호환성 같은 것들이 또 중요한. 왜냐하면 지금 CPU와 GPU를 묶는 하나의 보드는 처음 출시되는 건데 얘하고의 호환성은 아직도 검증된 적이 없는 거잖아요. 기존의 RTX 모듈은 CPU는 따로고 GPU 따로의 호환이 검증된 건데 지금 통합 칩셋하고 호환성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에 호환성 부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기업들의 물량이 아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은 지금 고만고만하다. 기술력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세계 기업이 근데 호환성 누가 더 쿵짝이 잘 맞느냐, 맞습니다. 코드가 그리고 맞느냐. 가격도 중요해집니다. 노트북은 마진 높지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잘 만들면 되는 거죠. 그냥 그 기술력으로. 그런데 아마 네. 그래픽 DDR 쪽에는 워낙 마이크론이 강세예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10년 전부터.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이 D램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시장 점유율이 22%밖에 안 되지만 아마 그래픽 노트북 쪽으로 가면 좀 더 높을 수도 있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 한국 기업들이 너무 그 마음을 놓고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자신만만은 하지 말고 워낙 이쪽 강장은 마이크론이었으니 이런 부분에 좀 전략 좀 잘 세워서. 마이크론이 그러니까 최강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경쟁력이 상당히 있는 분야다. 마이크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셋이 좀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긴장을 놓지 않아야 된다라는 볼륨은 더 수준으로. 크지만 기술력 차이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 젠슨항 CEO가 오늘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시장 좀 눌리고 있지만 기대감은 선반영돼서 오늘 좀 차익 실현이 나온 것 같고요. 어찌됐건 대만과 그리고 한국 우리나라 기업도 뭐 대만에 갔고 젠슨항도 대만에 갔고 오늘 이제 한국에서 이번 주 이제 쭉 펼쳐질 예정인데. SK하이닉스가 SK 그 최태원 회장이 AI 뭐 메모리 쪽 그러니까 협력사들 엄청나게 좀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AI 비즈니스 확장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존 전략인데 시장 점유율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매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근데 AI와 연관된 메모리 시장을 보면은 일단 우리는 가장 먼저 떠는 게 HBM일 거고
그리고 서버용 D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낸드에 들어가는 eSSD가 있는데 eSSD랑 서버용 D램은 새로운 제품이 아니잖아요. 네. 이미 10년 전에도 팔리고 있던 제품이어서 이거는 정말로 가격과 물량이 중요해지는 것 같고 HBM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이제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진율이 높지만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마진이 높지만 공급 과잉이 되는 순간 HBM의 마진율이 뚝 떨어지게 될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제조 측면에 봤을 때 HBM이 다른 D램에 대해서 제조 효율성이 굉장히 낮은 제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D램은 10개의 웨이퍼가 투입되면 10개의 비트가 나와요. 메모리가. HBM은 10개가 투입되면 4개밖에 안 나와요. 6개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굉장히 제조 효율성이 낮아서 사실 경쟁력이 없는 제품인데 네. 단지 지금은 공급 부족 상태로 마진이 높기 때문에 버티는 건데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공격적으로 HBM 생산 늘려버리면 공급 과잉이 될 거거든요. 네. 애초에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공급 과잉이 되는 순간 HBM은 이제 더 이상 이건 효자 종목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제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천덕꾸러기가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HBM의 투자는 공격적으로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되게 시장의 반응이 이게 그 전반적으로 브로드컴이 그 실적이 그러니까 안 좋게 나오면서 코스피에 좀 영향을 주는 흐름들이 좀 있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 그 실적이 썩 나쁜 건 아니었는데 AI 관련된 쪽에서는 기대 네. 못 미쳤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굉장히 네. 안 좋게 반영이 됐었고 네.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앞으로도 실적 발표 나올 때마다 출렁출렁 할 거가 네. AI 투자는 그동안 한 기업은 너무 많잖아요. 지금 심지어는 최근에 구글은 이제 알파벳은 이거 지금 돈이 더 이상 부족하니까 증자하겠다고 했어요. 예. 이게 이제는 발행하고 현금이 이제 말랐다는 나와서, 얘기예요. 예. 현금이 말랐는데도 계속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는 치킨 게임이 벌써 들어간 거예요. 돈이 없으면 망하는 것까지 간 거고 왜냐하면 수요는 안 열렸다는 얘기거든요. 아직까지도. 끊임없이 인풋만 들어간 상황이라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자금력이 안 되는 기업들 하나씩 포기하거나 파산하는 회사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AI 버블론에 따른 주가도 출렁거리는 타이밍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코스피를 좀 눌렸는데 코스닥은 좀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근데 못 올랐으니까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봐야 되네.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봤거든요. 반도체, 장비 이런 소비자 섹터가 오르다 보니까 SK 쪽에서 향후 5년간 캐파를 2배 정도 늘리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먹을 HBM 게 캐파일 거예요. HBM 총 캐파가 캐파. 2배가 될 수가 없어요. 5년 동안에. 그러면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HBM이 어쨌든 제조효율이 좀 떨어지는 와중에 네. 여기 생산 능력을 확 늘려버리면 공급 과잉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영향을 어떻게 봐야 돼요? 그래서 HBM은 저는 HBM을 번 돈은 작년부터 계속 그랬어요. 1년 전부터. HBM으로서 번 돈은 HBM 재투자하지 말아라. M&A를 해서 네. 설계 능력 있는 기업들을 역량을 키워서 HBM이 아니라 정말 미래 메모리 뭔가 우리가 AI 관련해가지고 킬링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를 지금 미리 개발해야 된다. 네. HBM은 제가 볼 때는 오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조 효율성도 떨어지고 가격도 비싸고 발열 문제도 있고 전력 소모도 많아서 이게 AI 인공지능이 대중화하게 되기 위해서는 가격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가격, 엔비디아가 파는 가격이 한 5분의 1, 10분의 1로 떨어져야 되는데 네. 그렇게 싼 거 HBM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래서 HBM은 잠깐 동안은 유효할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롱런 할 수 있는 제품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그래서 HBM에 번 돈을 HBM에 투자라면 HBM 공급 과잉만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지금 제조 효율성이 이미 떨어지는 건 현대 팩트거든요. 그래서 HBM에 대한 의존도를 굉장히 빠르게 낮추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인즉슨 HBM은 뭐 어떤 부분 때문에 좀 성장 속도가 이제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면 전통 메모리 반도체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당분간은 서버 쪽에 계속 밀고 갈 수밖에 없는데 네. 서버에 들어가더라도 네. HBM보다는 LPDDR 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 저전력 반도체 예, 쪽. 그런데 문제는 그 시장은 이미 중국이 상당히 많이 쫓아왔고 물량으로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앞으로는 힘들어질 거다, 메모리 업체가. 네. 그래서 이제 공급 과잉이 완전히 전환이 되고 나면 지난 10여 년보다 공급 과잉의 강도가 훨씬 세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3년 뒤쯤에는 다 적자가 되지 않을까? 메모리 기업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이 호황이 꺾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엄밀히 말하면 호황은 네. 아니에요. 어... 호황이라고 하면 네. 수요가 늘어서 가격이 저절로 오르는 거거든요. 지금은 수요는 줄고 있으면서 가격만 오른 거예요. 공급을 더 줄였기 때문에. 네. 이건 호황은 반쪽짜리죠. 예. 결국에는 가격이 떨어지는 순간 지금 모든 우리가 호황이라고 착각했던 메모리 수출, 그다음에 메모리 기업의 영업이익, 주가도 다
가격이 떨어지는 순간 같이 없어질 건데 그래서 결국에 피크가 언제냐. 가격 피크가 저는 빠르면 올해 3분기, 늦어지면 올해 4분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은 이미 하락인 거죠. 그러니까 박사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공급량이네요. 지금은 내놓는 제품이 얼마 없기 때문에 가격이 받쳐주지만 이게 채워지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 공급 과잉은 막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볼 때 올해 상반기에 이미 전환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공급이 과잉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미 예상이 됐던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왜냐하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전 세계 반도체 제조 장비 판매량의 40% 이상을 중국이 가서 사갔어요. 근데 그 규모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친 거와 2배거든요. 네. 그러면 2023년도에 구매한 물량이 이제 축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게 작년이에요. 2025년. 그래서 작년 1년 동안의 시장 점유율이 0.4%에서 7, 8%가 올라갔죠. 디램이. 낸드는 10%가 넘어섰었고. 이제 올해 되면 2024년 구매한 장비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고 네. 내년이 되면 2025년 구매한 물량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계속 누적인 거잖아요. 생산량이니까.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 안 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이것도 연이어서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HBM5 4세대 제품 그 공개했잖아요. 삼성전자가. 그 어떻게 보셨어요? 나무로 만든 모형이었잖아요. 그 실체가 없다. 아무 의미도 없죠. 구조에 대한 컨셉만 제시를 한 거고 네. 거기서 특히 이제 본인들 강조했던 거는 열 방출 효율성 높이겠다라는 네, 거 맞아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발열 문제 네, 외에는 그냥 그 모형의 컨셉을 그래서 5세대쯤 되면은 성능도 성능이지만 열을 잡는 쪽에 포커스하겠다라는 본인들의 이제 방향성을 제시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HBM4도 아직 안 팔리고 있어요. 거의 사는 데가 없어요. 4E는 당연히 올해는 아니고 내년도에도 시장이 시작될지 말지도 알 수 없는데 5잖아요. 이거는 앞으로도 뭐 한 2년 이상 걸린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삼성전자에 대한 그 큰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내용 들으시면 약간 서운하실 수도 있지만 항상 투자 유의사항을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꺾이는 그런 순환도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 염두에 두면서 들으시면 괜찮으실 것 같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위주로 여쭙다 보니까 LG그룹주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그런데 오늘은 또 차익 실현 엄청 나올 거거든요. 이게 이제 엔비디아 CEO가 피지컬 AI 지금 이제 화두이기 때문에 그 이슈 때문에 튀어오른 흐름들이 있었는데 LG그룹주 뭐 여러 가지가 막 기판도 섞여 있고 막 그렇습니다. 뭐 로봇도 섞여 있고 이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LG 같은 경우에는 LG전자도 있지만 이노텍이 사실 굉장히 다양한 제품에서 네네네. 공통 분모가 있긴 해요. 네. 지금 미래 이제 AI와 연관된 사업, 자율주행차에도 묶여 있고 로보틱스에도 묶여 있고 그다음에 기판 쪽도 묶여 있고 그러니까 서버 쪽에도 묶여 있는 거죠. 맞긴 한데 과연 그쪽 수요가 기존의 수요에서 엄청나게 이걸 끌어올릴 만큼 수요가 발생하는 게 1, 2년 안에 가능할 거냐 물어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네. 기존의 매출이 100이라고 하면 그런 지금 주가가 오르는데 기폭제 역할을 했던 것들의 수요는 1이 될까 말까? 2, 3? 이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실적까지 무슨 연동이 되는 거는 아마도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다. 네. 그래서 모든 로보틱스 관련된 주가들의 흐름도 제가 볼 때 기대가 선반영된 주식이니까 선반영된 게 맞죠. 네. 했기 때문에 주가에 선반영된 거는 사실은 이게 매출로 연결되니까 분명히 다시 하락이 되는 시점이 있다라는 거는 과거에 우리가 사례를 봐서 한번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많은 이들이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상 대화가 오겠지만 삼겹살 회동 이 얘기 진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이제 이슈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방한 이제 코앞에 앞두고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이제 정리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마무리 말씀 좀 네, 이거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얘기했던 것 같은 건데 조금 더 삼성 하이닉스가 상승할 여력은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 유동성이 아직 꺾이지 않았고 다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점이 3분기 아니면 4분기일 것 같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략을 이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데 3분기 혹은 4분기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또 이해는 되거든요. 그런 거에서 투자 유의사항을 생각하시고 투자 판단에 잘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도체 전반적인 섹터 그리고 이슈 점검을 해봤고요.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의 분석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다음에 감사합니다. 또 좋은 인사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요 증시 일정에 맞춰 특징 종목, 기업들 살펴보는 마켓 캘린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의 시선은 이 컴퓨텍스 2026, 또 젠슨황 CEO의 방안에 쏠려 있습니다. 높은 확률로 오늘 저녁에 한국에 입국할 예정인데요. 구체적인 캘린더 통해서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한국에 입국하면 내일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깐부 회동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성수동의 삼소 회동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그룹 회장, 또 이혜진 네이버 의장이 참여할 예정이고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해외 일정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참석이 어렵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로보틱스, 피지컬 AI 관련해서 협력이 좀 예정되어 있고요. 또 아직 좀 확실시되는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젠슨황 CEO의 시구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두산 베어스 홈 경기에 시구자로 나설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면서 두산 로보틱스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8일에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네이버 1784 사옥에 방문할 예정이고요. 관련해서 네이버 주가도 크게 올랐습니다. 그 외 주요 일정으로는 서울대 인공지능연구원 로보틱스 연구소를 방문해 학생들을 만날 예정이고 또 유퀴즈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네, 현재까지 나온 내용 특징주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이번에도 최초를 놓치지 않았다. 삼성전자 HBM4를 업계 최초로 양산 출하했고요. HBM4E를 공급사에 최초로 좀 샘플을 공급한 바 있는데요. 이번 대만 컴퓨텍스 2026에서는 8세대 HBM5 실물 모형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16에서 20단 이 D램을 적층으로 쌓아서 대역폭을 크게 확장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또 차세대 열관리 시스템이라고 HPV 기술을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물리적 이 레이어 영역에 열 문제가 좀 발생을 하는데 이걸 좀 효과적으로 방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번 행사에 있어서 HBM4E의 웨이퍼와 칩셋을 최초 공개한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거래일에 3.3% 올랐지만 현재는 반도체 투톱들 위주로 좀 하락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만나보시죠. 네, SK텔레콤 소식으로 보겠습니다. 젠슨황이 끌고 엔트로픽이 띄웠다. 전거래일에 SK텔레콤 크게 오르면서 11.59%, 거의 12%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바로 이 컴퓨텍스 기조 연설에서 엔비디아가 SK텔레콤을 동반자, 파트너사, AI 파트너사로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 더해 엔트로픽이 비공개 상장을 추진 중에 있다라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또 주가가 탄력을 받았고요. 아무래도 이 새롭게 비공개 상장을 하게 되면 새로운 통신사가 당연하게 필요하게 되는 점 역시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고 또 우리 시간으로 어제부터 미국 FCC의 대형 주파수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신 관련해서 좀 움직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트로픽의 이제 지분 가치를 최대 4조 원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만큼 더욱더 주가 탄력을 붙고 있고요. 또 현재 흐름으로는 11.59% 이 상승한 상승분에 대해서 좀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이번 젠슨황의 이 방안에 맞춰서 좀 로보틱스 관련한 종목들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특히 두산 로보틱스는 이 두산 로보틱스의 협력 기대감과 시구설까지 좀 받아가면서 전거래일에 20.45%, 또 로보스타가 거의 상한가를 터치했고요. 전거래일 굉장히 약세장이었는데 이 로보틱스 관련해서 주가 흐름이 엇갈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3.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네, 관련한 내용 살펴보면 GTC 기조 연설에서 코스모스 3 출시 소식을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좀 결합된 멀티 모달 모델인데 이거를 현재 활용을 해서 자율주행차와 로봇 관련해서 좀 협력을 키워가고 있고요. LG전자와 두산 로보틱스는 이미 코스모스 3 해당 플랫폼을 출시 중에 있습니다. 사용 중에 있습니다. 또 이번 회동에서 아무래도 자율주행과 산업용 로봇을 활용할 가능성이 가장 크게 점쳐지고 있고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 지난번에 직접 방문했던 메디슨 황 수석 이사가 함께 동행할 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로봇 관련주들 굉장히 시세가 좋았습니다. 현재는 종목별로 좀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럼 현재까지 나왔던 이 종목들 스탁 통해서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특정 이슈가 불거졌다기보다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 크게 올랐던 종목들인데요. 삼성전자 1.46% 파란불 켜면서 현재 35만 5,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네이버는 이 클라우드사 좀 공식적으로 언급이 되면서 크게 올랐는데 현재 6.24% 하락, 파란불 켜면서 26만 3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그래도 이 13만 원 선보다 훨씬 위로 올라왔습니다. 15만 3,500원 선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현재는 7.86% 하락세. 로보스타는 이 LG의 지분을 좀 갖고 있죠. 30% 이상으로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12%, 또 SK텔레콤도 전날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하면서 두 자릿수대 하락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계속해서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마켓 캘린더 짚어봤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젠슨항 CEO가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앞으로 오가는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중요한 재료네요. 저희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